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입니다. 지은이는 강병규, 출판사는 바이북스입니다. 저자는 200개가 넘는 제품 및 그래픽 디자인을 했던 실전파 디자이너며 지금은 차별화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연매출 100억이 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이다. 대학 졸업 후에 전자회사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중 선진 디자인을 배우고자 영국 유학길에 올라 디자인 경영을 전공했다. 귀국 후에 17년간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전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9년 정년이 보장된 대학을 나와 지금은 디자이너와 경영자의 삶을 살고 있다. 저자는 주식회사 해피콜 설립 직후 초기에 12년 동안 주식회사 해피콜의 총괄 디자이너로서 양면 펜 등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국내 주방 조리기구 디자인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었다. 이후 저자는 디자인 회사 프리젠트를 설립하고 유아 병기 프롤로그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 같은 것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디자이너의 안목.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무엇을 하건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디자이너를 제품을 더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틀에 가두어 생각하고 있어 제품 디자인 이외의 무엇에 대한 예시로 라면집을 드는 것 뿐이다. 한때 라면을 좋아해 자주 먹으러 가는데 왜 라면집은 다 비슷비슷하지? 특별한 라면집은 왜 찾기 힘든 걸까? 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디자이너가 하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디자인 전공자이자 20년이 넘는 기간을 현업에서 일해온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디자인 대학 교수이자 디자인 회사의 대표로 지내오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디자이너는 같은 것도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보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며 찾아낸 가치를 담아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시각화해야 한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한다면 라면집이든 치킨집이든 남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직장인이라 해도 무언가 다를 것이다. 창업 8년 만에 기업 가치 약 300억 달러를 달성한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2009년 창업 후 현재 월간 사용자 수 약 1억 5천만 명, 기업 가치 123억 달러이며 글로벌 4대 SNS로 등극한 핀터레스트,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2020년 기업 가치 40억 달러를 만들어낸 우아한 형제들,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 없는 진공 청소기 개발, 그리고 120년 넘게 날개를 통해 바람을 만들었던 선풍기에서 날개를 없앤 혁신적인 선풍기를 만들어낸 기업 가치 6조 원의 다이슨.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창업자들이 모두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것이다. 대학을 1년 6개월 정도 다니고 중퇴했던 애플 기업 창업자 스티븐 잡스 역시 대학에서 관심 가지고 공부한 것은 디자인이었다. 에어비앤비는 잠시 사용하지 않은 집을 숙소로 대여해주며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들에게는 현지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살아보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숙박업 비즈니스를 창출한 것이다. 핀터레스트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다양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올라온 이미지들을 주제별 큐레이션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처음 채택했다. 배달의 민족 또한 처음 배달앱을 출시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급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디자인과 마케팅을 통해서 젊은 층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들의 디자이너 출신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아이디어를 실현한 비즈니스를 했다는 점과 비주얼을 아주 잘 활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디자이너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디자인 전문가들이 제각각 다양한 시각과 정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디자인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디자인이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역시 그동안의 내 경험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정의다. 짧은 문장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세 가지 본질이 모두 담겨 있다. 바로 차별화된 아이디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그리고 시각화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의 직업이 무엇이건 그를 디자이너라 부른다. 내가 운영 중인 프리젠트는 디자인 회사다. 프리젠트에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OEM 방식이긴 하지만 제조와 판매까지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사옥에서 서점과 카페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다. 내가 처음 서점과 카페를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 나를 만류했다. 했다 하면 망하는 업종이라고 했다. 더욱이 프리젠트 사옥 위치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산 초입에 자리를 잡은 탓에 경사가 제법 심한 비탈길을 꽤 올라와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망하기 쉬운 두 가지 업종을 망하기 딱 좋은 위치에서 시작한 셈이다. 그럼에도 주위의 우려와 달리 프리젠트 카페는 이제 제법 부산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며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나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디자이너니까 라고 말한다. 내가 원하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좋은 건축가를 찾아 건축을 의뢰했고 이후로도 그냥 맡겨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내가 원하는 컨셉을 살리기 위해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 챙겼다. 완공 이후로도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디자이너로서의 기본 역할을 해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는 일에서 한계에 봉착했는가? 또는 장사를 사업을 하고 싶은가? 품질에도 나름 자신이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어째서인지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은 죄다 해봤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아 막막한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디자이너와 같은 안목, 라면집을 하더라도 남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감각인지도 모른다. 디자인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빅터 파파넥이 내린 디자인의 정의이다. 그저 더 예쁘게 하는 것만이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디자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디자인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경우는 많다.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리고 익히 알려진 화장실 소변기 문제도 그중 하나다. 변기에 바짝 붙어서 볼일을 보는 것을 꺼리다 보니 많은 화장실의 소변기 주변은 더럽고 냄새가 나기 일쑤다. 한 걸음 가까이 라거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곳도 아름답습니다 같은 문장을 써놔도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변기에 파리 그림을 그려놓자 변기 밖으로 소변이 튀는 것이 80%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어떤 말을 해도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리던 사람들에게 파리 그림을 조준하는 소소한 재미를 준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게 바로 디자인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간단한 디자인만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인 사례도 있다. 지식경제부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서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고지서의 디자인을 바꾼 것만으로도 20에서 30% 정도의 전기 사용량 절감 효과를 봤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수에 사는 가구끼리 비교해서 본인의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그린 색상의 전기 사용 고지서, 평균 정도면 옐로 색상의 고지서, 너무 많으면 경고의 의미로 레드 색상의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다. 여기에 북극곰 캐릭터를 활용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떠올리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이웃들의 평균 전기 사용량까지 표기함으로써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게 했다. 부산시청 앞에 후스커피 또한 차별화에 성공한 카페다. 여느 시청 앞에 그렇듯 부산시청 앞에도 수많은 카페가 있는데 후스커피는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다. 내 외부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방식도 독특하다. 작은 개인 카페로서는 드물게도 시스템까지 잘 갖추고 있고 직원들의 충성도도 상당하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직원의 충성도는 매우 중요하다. 애사심이 클수록 이직률이 낮고 의욕적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에서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도 후스커피가 주위에 수많은 카페가 있는 극심한 경쟁 상황 속에서도 그 짧은 기간에 자리를 잡은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뭐래도 샌드위치다. 내게 인생 샌드위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당히 후스커피의 샌드위치를 꼽겠다. 그만큼 맛도 비주얼도 훌륭하다. 오죽하면 프리젠트에 납품을 해달라고 몇 번을 졸랐을 정도다. 그런데 카페에서 어떻게 샌드위치가 차별화 요소가 된다는 걸까? 후스커피는 처음 오픈 시점부터 샌드위치가 가장 반응이 좋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부산시청과 인근 사무실 등에서는 단체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 즉 커피가 아닌 샌드위치가 대표 메뉴가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름이 후스 샌드위치였다면 어땠을까? 그럼 초기에 지금처럼 자리를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선 사람들은 처음부터 샌드위치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은 상태로 방문을 했을 테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커피를 마시러 가서 뜻하지 않게 맛있는 샌드위치까지 먹게 되면서 훨씬 만족도가 높아졌고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게 될 것이다. 또한 샌드위치 가게는 카페에 비해 방문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빙수 가게에도 커피를 팔지만 주로 빙수를 먹으러 가는 것처럼 샌드위치 가게는 주로 샌드위치를 먹으려는 손님을 찾게 마련이다. 이뿐만 아니라 후스커피에는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찻잔과 향기로운 꽃이 있다. 음료와 음식을 줄 때 아기자기한 꽃병에 꽃을 몇 송이 함께 주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 후스커피는 이런 여러 가지 차별화된 무기들을 통해 수많은 카페가 자리한 곳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차별화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 프랑스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국립현대미술관 뽕피두 센터이다. 알다시피 파리에는 아주 오래전에 건축된 고풍스러운 고전의 건축물이 즐비하다. 그런데 뽕피두 센터는 생뚱맞게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한 컬러와 건축물 속에 숨겨져 있어야 할 환풍기 등 각종 배관을 건물 외부에 그대로 노출시킨 매우 차별화된 건축물이다. 그리고 주로 건축물 안에 있는 계단도 건물 외부에 위치시켜 놓았다. 이 건축물이 처음 등장한 1970년대부터 세계 많은 건축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파격적인 건물이라는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 차별화와 어울림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정답은 없다. 나 또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차별화에 집중해 더 튀게를 내세울 때도 있고 전체적인 조화를 우선시할 때도 많다. 조화는 무슨 그냥 튀게가 라는 생각에 형태부터 색상까지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을 하는가 하면 조화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주위 환경에 잘 녹아들도록 자연스럽게 무난한 형태로 톤까지 낮추기도 한다. 그러니 명확한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에 의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어울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울림 안에서의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강박적일 정도로 차별화를 꾀하되 그것은 어울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제품이건 빈 공간에 홀로 덩그러니 있지는 않다.
무엇이든 어떤 공간 안에서 다른 제품들과 함께 놓여 있다.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서로의 존재에 도움을 되어야 한다. 디자인계의 세계적인 석학 빅터 파파넥 교수는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 물론 그건 아니다. 디자인은 항상 아름다움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름다움의 기준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디자이너의 역량이다. 요즘에는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를 봤을 때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소위 인스타 감성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비주얼의 힘이다. 그리고 디자이너야말로 이런 비주얼에 가장 강한 사람이다. 부산에 그린 노마드라는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 이곳은 인테리어가 매우 뛰어나다. 나는 가끔 도심 속에서 잠시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곳곳에 식물들이 놓여 있어 마치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드는 카페이다. 입구부터 남다르다. 나는 학생들에게 디자이너는 컨셉 메이커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컨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나는 간단하게 방향이라고 정의한다. 이 제품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가? 기존 제품들과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이며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컨셉이 디자인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사업 방향이 좋을지가 중요하다.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려지는 트럭 방수천으로 만들어진 가방이 있다. 가방 끈은 버려진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잘라내서 만든다. 접합부는 자전거의 바퀴에 폐 튜브로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만든 가방이다. 그런데 가격이 싼 것은 15만 원에서 비싼 것은 60만 원이 넘는다. 나는 일본 백화점과 한국 매장에서 확인한 가방들은 모두 40에서 60만 원 사이였다. 이 가방에서는 세제 냄새도 풀풀 난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오염물질과 찌든 때를 제거하려면 제법 많은 세제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럼 이 남루하고 세제 냄새가 나는 이 가방이 매년 전 세계 60개국에서 20에서 40만 개가 팔리는데 1990년 회사 설립 후 무려 300만 개가 팔렸다고 한다. 스위스 쭈이리에서 만들어지는 프라이탁 가방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떤 차별화된 컨셉이 쓰레기로 만든 가방을 세계적인 명품 가방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버려지는 제품들을 다시 사용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업사이클링 제품이란 점이다. 이것은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미와 자긍심을 심어준 것이다. 둘째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희소성을 부여한 것이다. 루비통, 에르메스, 샤넬 등 세계 최고의 명품들도 단 하나의 제품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프라이탁 가방은 다르다. 버려진 트럭 방수천을 잘라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트럭에서도 나온 방수천이라 해도 잘라지는 부분이 다르다. 컨셉은 경쟁자들과 다른 무엇, 차별화된 그 무엇을 고객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컨셉의 힘은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작은 사업, 동네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가게도 컨셉을 어떻게 잡고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컨셉의 완성을 구슬을 깨는 것에 비유하곤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제 아무리 아름다운 구슬이 많아도 꿰지 않으면 그저 구슬일 뿐 장신구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슬은 자료나 정보를 의미한다.
손님의 음식 취향에 대한 정보를 잔뜩 알아냈다 해도 이를 활용해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때 각 경험과 지식, 정보는 하나하나의 구술에 불과했다.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와 경험들에서 핵심적인 욕구나 가치를 찾아내 하나의 컨셉으로 잘 승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컨셉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완성되어 우리가 목말라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비로소 훌륭한 디자인이 탄생한 것이다. 시각화의 힘, 비주얼의 강력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차별화가 중요하고 비주얼이 중요하다 해도 모든 제품의 존재 이유나 서비스의 핵심은 본질이다. 본질은 사물의 근본적인 성질이나 모습이다. 이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차별하고 비주얼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비주얼 기능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본질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쉽게 말해 본질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차별화 무기다. 어떤 경쟁자보다도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가게가 허름하고 교통이 불편한 데다가 가격이 제법 비싸도 별다른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줄을 설 것이다. 비주얼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상권이 좋은 위치에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본질에 있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어렵다. 반면 본질에 충실한 곳들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경우가 많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남은 가게들을 보면 음식점은 음식 맛에 대해, 서비스업은 서비스에 대해 평이 좋다. 앞에서 말했듯이 본질을 통해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강력한 무기도 없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그 일을 잘 해내기란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질을 통한 차별화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 물건이 존재의 이유인 기본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선택을 해야 한다. 끝까지 본질을 파고들어 제품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본질적 기능 이외의 다른 차별화 요소의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디자인과 건축계에 엄청난 업적과 발자취를 남긴 이탈리아의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였던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작품이야말로 비주얼이 본질을 뛰어넘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와인 오프너 안나 G 시리즈다. 여자친구가 기지개 켜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 하기도 하고 발레리나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도 하는 이 와인 오프너는 1990년대 초 첫 출시 이후에 30년간 1000만 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나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인기를 끈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아름답고 재미있는 디자인 덕분이다. 특별히 다른 와인 오프너보다 와인병이 더 잘 따지는 것도, 사용이 편리한 것도, 가격이 싼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직접 써본 사람들 말로는 조금 불편하다고도 한다. 가격은 어지간한 와인 오프너의 몇 배에 이른다. 와인 오프너는 1만 원 안쪽으로 구입 가능한 제품이 많은데 안나 G 시리즈 중에는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것도 있다. 단지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둔 성공이다. 전문가, 즉 디자이너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디자인 감각과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 시간과 비용, 에너지의 낭비도 막고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여러 아이디어 중 최선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디자인 감각과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디자인 감각과 안목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다. 잡스는 디자인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아이폰의 성공 뒤에는 이러한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에 대한 집요함과 철학이 있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 전면에 홈 버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단말기 측면으로 숨긴 것은
스티브 잡스가 심플함을 강조한 결과였다. 심지어 홈 버튼마저 없애고 싶어 했다는 것도 유명한 이야기다. 내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디자인 감각과 안목을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보라는 것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많이 보는 것만큼 좋은 수업도 드물다. 실제로 글을 쓰는 세계적인 작가들은 하나같이 양질의 글을 많이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당연하게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해보기까지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방금 말한 그 작가들 또한 많이 써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 글을 많이 써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많이 보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준 전문가 정도의 지식을 쌓는 사람도 많다. 특히 오늘날은 인터넷과 SNS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예전보다 세계 도처에 깔려있는 양질의 정보를 훨씬 쉽게 접할 수 있어 정규 수업 없이 전문가가 될 길이 활짝 열려 있다. 여기에 덧붙여 내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는 아무거나 보기보다는 좋은 것들을 찾아서 봐야 한다. 세상에는 정보가 넘쳐난다. 무엇을 보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가며 보기만 한다면야 크든 작든 도움이 되긴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좋은 것, 검증된 것을 많이 봐야 한다.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잘 보는 것은 이토록 큰 힘을 발휘한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립스콘 박사는 창의적인 생각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 있을 때 생겨난다는 말과 함께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창의력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1장에서 말한 바 같이 구술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과정과도 같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면서 많은 구슬을 축적해야만 이들을 어떻게 깨어서 더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였던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속담이라는 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출처가 아니라 이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다. 쉽게 말해 무얼 하건 철저하게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 하나를 해도 그렇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삼계탕, 어떤 때는 칼국수, 어쩔 때는 피자, 파스타를 먹고 싶어 한다. 중식이나 일식을 먹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넘어갈 때가 더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식인지 중식인지 스테이크인지 치킨인지 즉 메뉴가 무엇인지 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보다 전체적인 음식 맛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점점 보통의 맛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고유한 맛이 있는 음식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 차이는 정말 작고 미묘한데 그 작은 차이가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차이는 독특한 재료에 있기도 하고 각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과 비율에 따라서 생겨나기도 한다. 때로는 음식을 조리하는 순서나 조리 시간, 방법의 차이일 때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모든 것에서 조금씩의 차이를 둠으로 인해 전체적인 완성도가 달라지고 진짜 맛집으로 성공하느냐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맛으로 떨어지느냐가 달라진다. 이런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지만 일단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작은 차이는 큰 결과로 돌아온다. 그게 시장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이런 디테일에 집착하는 사람이기에 그들의 안목을 훔칠 수만 있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젠틀몬스터는 안경을 안경이 아닌 패션과 예술 작품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 스토리를 녹여낸 것이다. 그렇게 이들에게서는 매장 또한 사고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으로의 컨셉이 강하다. 내가 젠틀몬스터에 열광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젠틀몬스터는 내가 오래전부터 그렇게도 목말라 하던 개성 있는 안경 디자인
샌드위치 가게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 아마도 보통은 목 좋은 곳에 가능하면 넓게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플 슈츠는 그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 매장은 건물 7층에 있었고 심지어 테이블도 없다. 7층이니 샌드위치 한번 사려면 7층까지 가야 하고 테이블이 없으니 매장에서 먹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곳은 성공했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호주 멜버른의 제프 슈츠 이야기다. 사실 성공 비결은 그 이름에 잘 드러나 있다. 호주식으로 제플은 샌드위치, 슈츠는 낙하산을 뜻한다. 말하자면 낙하산 샌드위치인 셈이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제플 슈츠는 주문이 들어온 샌드위치를 소형 낙하산에 날아 7층에서 떨어뜨린다. 이들은 매장이 7층에 있다는 단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직접 와서 주문하기 힘들 테니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을 하도록 하고 약속된 시간에 샌드위치를 작은 낙하산에 달아 내려 보낸다. 손님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건물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늘거리며 내려오는 샌드위치를 받는다. 아무래도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다른 곳에 걸리기도 하고 놓칠 때도 있다. 그럼에도 주위에서 구경하는 다른 손님들은 물론이고 주문한 당사자도 깔깔대며 웃기 바쁘다. 돈을 내고 고생하는 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재미로 생각한다. 디자이너라면 어떤 사물이나 행동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본질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되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 어떤 제품이나 공간을 보는 순간 첫눈에 기풍이 있고 고급스러운 것을 보니 좋은 제품이겠구나.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분명 맛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 말이다. 사용해 보기도 전에 좋은 제품이라 여기고 먹어보기도 전에 맛있는 것이라 확신한다면 이 또한 분명한 선입견이 아닐까? 그런 선입견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는 의도된 선입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100% 감성의 지배를 받아 모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나도 항상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판단을 해왔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감성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곧 직관으로 판단하는 말과 같다. 실제로 사람들은 보는 순간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이성적인 이유를 덧붙이기 일쑤이다. 이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뇌과학자인 폴 왈레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뇌의 편도체를 통해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한 호감도 또는 신뢰도를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0.1초란 무엇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한 첫인상은 우리의 뇌리에 깊게 남아 이후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소위 첫인상의 법칙,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첫인상이 별로였던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메라비언 법칙 이야기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이 저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데는 시각과 청각, 언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데 그 비율이 각각 55%, 38%, 7%라고 한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의 55%는 시각, 즉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38%는 청각, 목소리에 결정되고 정작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은 고작 7%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종합하자면 사람은 타인의 첫인상을 평가하는데 0.1초밖에 걸리지 않고 그 절반 이상은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무언가를 직관적으로 특히 시각을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생성된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비주얼의 힘이 중요한 것이고 남다른 표현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디자인은 이러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이다. 에필로그. 디자이너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래서 당신이 라면집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자주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더니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그래서 당신인 강병규 디자이너가 라면집을 한다면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고 그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현자가 아니라서 우문의 현답은 불가능할 테니 내 답변 역시 우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한 것은 내 주위에 크건 작건 성공적인 사업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책에서 이야기한 디자이너와 같은 안목으로 세상과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디자이너의 안목을 갖게 됐다면 내가 어떻게 라면집을 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디자이너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직업인으로서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디자이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건 나는 그런 사람은 모두 디자이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라면 그런 안목과 감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라면집을 하건 가구 판매점을 하건 호텔이나 여행업에서 일하건 남다른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디자이너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 좋은 삶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말씀하셨듯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이 뭐고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주 쉽게 그렇지만 명확하고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또 볼거리가 참 많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가게 되면 이 책에 소개해 주셨던 그 많은 카페 음식점들을 다 하나씩 다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시각적으로 이제 사진도 첨부해 주셨지만 글로써 너무 재밌게 그렇지만 상세하고 마치 들여다 보는 것처럼 묘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책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